부산의 밤은 부슬부슬 내리고 번쩍이는 가로등은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거미줄처럼 하얀 골목길을 비췄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찾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는 떨어지는 물속에 갇힌 듯했고 더러운 보도 위, 낡은 건물 현관에는 신발을 닦는 아이들 2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각 어린이는 병, 붓, 찢어진 천 조각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비오는 밤에 몇 명의 고객을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14세 정도 된 소년이 눈에 띄었는데 마른 체형의 햇빛과 비에 노출되어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이고 얼굴은 노련한 이목구비와 밝은 눈매를 겸비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를 따라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으며 눈은 여전히 사방을 바라보며 신발 빛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심야 쌀국수 식당 앞에는 양복에 양구두를 신은 중년 남성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마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은 한숨을 쉬며 가까이 다가갔다. 삼촌, 신발을 닦아도 될까요?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흔들었다. 준은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라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설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전화를 걸어 네, 신발 닦을 땐 얼마예요? 그 소녀는 네, 고작 2만 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준은 자리에 앉아 비에 젖은 신발을 재빨리 닦고 주위에 깊게 집중했다. 추운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땀으로 뒤덮였다. 싸움을 마친 소녀는 눈을 치켜뜨며 좋아요. 라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 남자는 반짝이는 신발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그에게 5만 VND짜리 지폐를 건넸다. 준이 변화를 찾으려 했으나 남자가 손을 흔들며 좋아, 가져가라 고 말했다. 아이는 고마워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어서 기쁘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젖은 야구 모자를 쓰고 어둠 속을 계속 걸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남키코이응이야, 남KY 코인이여, 거리의 대규모 상업지역에서 젊은 억만장자이자 줄람그룹 회장 민호라는 남자가 파트너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서둘러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막대한 자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 차갑고 결단력 있는 태도로 재계에서 유명하다. 이날 그는 애쉬그레이 컬러의 슈트와 브랜드 슈즈, 깊은 눈빛을 선보이며 늦은 밤 미팅으로 피곤한 모습을 보였다. 민호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숫자로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운 상태로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보좌관에게 전화해 내일 은행과 미팅을 잡아라. 언론을 차단하는 것을 잊지 말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곧장 교회 별장으로 운전할 생각으로 고급 메르세데스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 본이들 두드리며 아뷰리를 통해 보는 시야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고 거울을 조정한 뒤 시동을 걸고 속도를 내며 게이트 밖으로 나갔다. 그는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에 들러 야식을 사려고 했으나 일에 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1년의 대출 절차를 해결해야 하고 외국 파트너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아요. 지칠 때까지 계속 일만 해요.
민호는 돈과 권력만이 과거의 죄책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그는 하노이 빈민가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역시 가난한 이모와 함께 살아야 했다. 민호는 어른이 되자 과거에 한 푼도 없는 아이였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방처럼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갔다. 늦은 밤, 거리는 조용하고 비는 여전히 가짜입니다. 민호는 젖은 길을 운전했다. 때때로 그는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멈춰서서 뒤로 몸을 기댄다. 그의 눈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늘이 몇 차례 더 강한 바람을 흔들었고 유리창에 물이 튀었습니다. 저 멀리 길모퉁이에는 구두 닦기 아이들 몇 명이 나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재빨리 그것을 떨쳐냈다. 그는 이 번영하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그는 차를 멈출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갈 뿐이었다. 그 시각주는 야른 샌들을 신은 발, 밤비 때문에 손이 시린 채 여전히 보도를 걷고 있었다. 방금 바에서 나왔는데 빗속에서 신발을 닦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을 들고 어딘가로 가야 했다.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뒤를 돌았다. 대형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헤드라이트가 밝게 깜박이며 다음 차선을 침범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고급 벤츠도 과속을 하고 있었다. 트럭이 브레이크를 잃은 것처럼 보였거나 운전자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민호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악당이 자신을 향해 달려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음이 긴장된 상태였다. 주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 소리가 목에 걸렸다. 삼촌, 조심하세요. 그는 비가 내리는 한밤중에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 상자를 길거리에 던지고 옆으로 몸을 던져 차창을 세게 쳤다. 형님, 멈춰요. 트럭. 민호는 당황해서 운전을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트럭은 머리 높이를 지나 굉음을 내며 메르세데스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거친 충돌 소리가 들리고 민호의 차체가 젖은 노면에서 회전하고 바퀴가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히고 물이 튀었다. 주는 상황을 제때 보고 재빨리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다행히 아직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휘발유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올라와 숨이 막혔다. 그 안에서 민호는 운전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이마에서 뺨으로 흘러내렸다. 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삼촌,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며 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부하가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민호의 얼굴만 창백해졌다. 트럭 운전사 역시 충격을 받은 채 엔진을 끄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녀는 혼자였고 온 힘을 다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날카로운 쇠조각에 베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차가웠지만 주는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마른 소녀는 그를 껴안고 끌어내며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주는 먼지와 연기에 기침을 하고 숨이 막혔지만 여전히 민호를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의 귓가에는 자동차 엔진의 슉슉거리는 소리가 곧 불타오르는 것처럼 들렸다. 겁이 나서 조금 더 끌어당긴 뒤 민호를 젖은 길 위에 눕혔습니다. 삼촌, 일어나세요. 라며 민호의 뺨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 주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조사를 하러 달려오는 한 청년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주는 계속해서 민호를 흔들려고 했다. 트럭을 바꾸면 연기만 날 뿐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확인을 위해 내려왔고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민호를 돕기 위해 준을 돕기 위해 달려갔다. 빗물이 흘러 민호의 이마에 피가 섞였다. 약 10분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왔고 민호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주는 아직 피범벅이 된 채 손에 아무것도 들고 다닐 시간이 없어 올라갈 시간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를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난하더라도 최대한 도와주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전히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중얼거렸다. 병원에서 민호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주는 긴장된 얼굴로 밖에 멈춰섰다. 의사는 환자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다. 조카. 소녀는 나는 그 사람을 구해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을 모른다고 사실대로 고개를 저었다. 이어 간호사는 가족 연락처나 서류는 없느냐고 진지하게 말했다. 주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고가 났어요. 그냥 끌어냈어요. 구두 닦기일 뿐이에요. 라고 머뭇거렸다. 그 말을 본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듯 의사와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누구도 민호의 친척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충돌로 인해 파손되어 전원을 켤 수 없었습니다. 지갑도 못 찾았는데 어딘가에 떨어졌나 봐요. 민호는 머리에 심한 뇌진탕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긴급히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주는 대기의자에 앉아 새빨간 비상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장에 남겨두고 갔을 법한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구두 닦기 상자가 생각났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리면 다른 상자를 찾으세요. 이제 이 사람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삶의 굴곡에 익숙한 길거리 아이처럼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바깥의 비는 여전히 병원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2시간쯤 지나서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환자는 위험은 없지만 외상성 뇌손상으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제 입원해야 하며 가족들이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는 그 말을 듣고 소심하게 다가갔다. 저는 가족도 아니지만 그냥 서명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의사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과정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저는 나이도 없고 관계도 없어요. 임시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환자가 목숨을 건져서 다행이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주는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가만히 서서 소식을 기다려라. 아마도 아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밤부터 아침까지 영원히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간호사 몇 명이 지나갔고 모두들 옷이 흠뻑 젖어 복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구두 닦기 소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이 걱정돼요 라고만 대답했다. 마침내 간호사가 감동하여 그에게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한 뒤 민호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중환자실 바깥에 앉았다. 이때 구청 경찰도 준의 예비 증언을 듣기 위해 왔다. 그는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트럭 사고를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서류 분실로 인해 민호의 신원을 찾지 못한 채 실종 신고를 하러 나오지 않았다. 트럭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메르세데스 차량은 충돌 후 거의 변형됐고 번호판도 없어졌다. 고만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비용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는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는 속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기부할 의향이 있다. 가난하더라도 내가 구한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혹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싶어서 끝날 때까지 해야 하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3일 후에도 민호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언론은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지만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준 씨를 인터뷰한 작은 신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문은 몇 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벤츠 사고 경위를 토대로 차량 소유자가 민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시 개인 비서에게 알렸고 다음날 아침 폭풍처럼 현우라는 비서가 개인 변호인단 팀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주는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하게 물어보세요. 의사는 그냥 격리실 구역에 들어서자 그룹 전체는 병원비를 처리하고 최고의 의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서류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이때 주는 피해자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부드럽게 외쳤다. 내가 6대의 차를 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왜 아무도 안 오나요? 휴대폰과 서류를 분실한 탓인지 민호 역시 사생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사고를 당한 줄도 몰랐다. 아니면 민호가 너무 바빠서 그의 비서가 일정도 챙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는 가까이 다가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른 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복도에 조용히 서서 눈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모두가 돌아섰을 때 갑자기 낡은 옷을 입은 마른 소년이 피곤한 얼굴로 벤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주는 머뭇거리다가 사고 당시 민호를 차에서 끌어낸 건 저예요. 그냥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완전히 놀랐다.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구두 닦기가 민호를 살렸다고 했어요. 그는 재빨리 다가가 소년과 악수를 나눴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호를 대신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준이에요. 신발 닦는 일만 해요. 라고 수줍게 말했다. 현우는 그를 감정적으로 바라보며 민호의 생명을 구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준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살려줘도 상관없고 손을 흔들었다. 이 그룹의 부유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준은 더 작아 보이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단순한 자부심으로 빛난다. 현우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격려했다. 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방황하는 소년에게 참 소중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준은 가끔씩 병원을 찾아 질문을 했다. 민호의 스태프들은 사장님을 위한 VIP룸을 마련해주고 좋은 의사들을 초청해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했다. 민호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준은 좀 더 안정감을 느꼈고 익숙한 길모퉁이로 돌아와 구두 닦기 장비를 다시 조립하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잃어버렸고 다른 구두 닦는 곳에서 빌려야 했고 비누와 붓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도 그는 여전히 병원에 들러 과일을 가져와 간호사에게 부탁한 뒤 조용히 떠났다. 현우는 이를 바로 눈치채고 스태프에게 그 사람 오면 민호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은 감히 유리문 밖에 서서 기계 사슬이 뒤엉킨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세요, 삼촌.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민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정되어 갔다. 뇌진탕이 발생했지만 의사는 영구적인 손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그날 아침, 민호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는 멍하니 방을 가로질러 시선을 흘렸다. 갑자기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텅 빈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기뻐하며 달려갔다. 민호. 일어났구나. 맙소사, 나를 너무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민호는 쉰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 현우는 사고 당시를 간략하게 회상했다. 민호는 비오는 밤과 트럭이 어렴풋이 기억나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많은 부분이 흐릿했다. 그는 누가 나를 구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구두 닦기 소년. 이름은 준이다. 라고 답했다. 민호는 놀라서 더 묻고 싶었지만 두통이 찾아왔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과도하게 무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나중에 맡겨두세요. 중요한 건 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민호는 기분이 좋아져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인이 궁금해서 그 소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네, 가끔 와서 물어보고 나가기도 해요. 라고 답했다. 민호는 모두에게 그 소년을 부르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직원분께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주는 민호 삼촌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금세 기뻐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 밖에 숨어 있었다. 현우의 안내에 따라 민호는 수액관을 손가락 몇 개 감싼 채 하얀 베개 위에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욱 씩씩해 보였다. 주는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수줍게 머리를 극적였다. 나. 여동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민호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내 이름이 준이구나? 라고 불쑥 말했다. 그래, 이야. 아직도 학교에 다니나요? 주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됐다. 복권 팔고 구두 닦고 떠돌고 있는 고아.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그의 과거 사진이 잠시 돌아왔다. 소년 민호는 한때 너무 가난해서 건강한 신발을 신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준의 팔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는 깜짝 놀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렇다. 당신은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는 다시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가족도 없어요. 라고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목소리가 멈추고 눈이 낮아졌습니다. 민호는 문득 고대의 기억을 접한 듯 숨이 막혔다.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꿈만 생각하세요. 고통받지 않게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주는 매일 병원을 방문하며 점차 일반 회복실로 이동했다. 의사는 그가 아주 잘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는 올 때마다 주로 앉아서 오늘 어디서 신발을 닦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뻤는지, 슬펐는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다. 민호는 들었다. 가끔 그는 당신의 삶에 대해 세세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준이 부모가 없고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살았고 그의 집은 시장의 한 모퉁이였고 그와 몇몇 노숙자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때로 그는 한 곳에 갇히기도 하고 경찰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다른 인도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도 주는 불평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자신에게 뚜렷한 미래가 없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슬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건강하기만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민호는 그를 바라보며 끈기가 드물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어 그는 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과거에 자신도 비참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갚을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거의 퇴학당할 뻔했으며 빵을 팔고 수레를 끌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자신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을 만났고 사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주는 뭔가 동정심을 느낀 듯 눈을 빛냈다. 그러다가 나이와 신분으로 갈라진 2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점차 묘한 유대감이 형성됐다.
민호는 예전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준을 사랑하고 준은 민호를 형처럼 바라본다. 여러 번 저리던 민호의 발을 주무르기 위해 죽을 사서 물을 사러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꽤 괜찮아졌다며 현우에게 퇴원 준비를 해라 라고 말했다. 현우는 정말요? 의사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궁금해했다. 민호는 집에 의료실이 있고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다. 여기도 좋지만 아직 일이 있다. 고 손을 흔들었다. 현우는 망설였지만 민호의 성격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그러자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준에게 나 너네 집으로 돌아갈래. 나랑 같이 있을래? 거기 엄청 넓고 너도 방도 있고 내가 다시 공부할 학교도 찾아줄게 라고 말했다. 그 제안에 준주는 나 감히 라며 말을 더듬었다. 민호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제 난 너를 챙겨주고 싶을 뿐이야. 친척이 더 많은 것 같으니 부끄러워하지 마. 준은 학교에 가고 싶고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반, 거리가 너무 멀어 자의식 반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데 안 맞을까봐 걱정된다고 머뭇거렸다. 민호는 같이 지내려고 노력할게. 익숙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도 돼 라고 웃었다. 따뜻한 목소리를 듣던 준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살짝 첫 고개를 끄덕였다. 3일 뒤 민호는 퇴원 절차를 마쳤고 현우는 민호를 데리러 차량을 보냈다. 준은 남노한 배낭을 메고 병원 로비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잡다한 물건들밖에 없었습니다. 고급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머뭇거렸지만 민호는 들어오세요 라고 신호했다. 그러는 동안 준은 뒷좌석에 앉아 민호와 현우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계약,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준은 민호를 힐끔 쳐다보았고 여전히 머리띠를 하고 있고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뿜는 태도는 여전히 침착해 존경심을 느끼게 했다. 차는 고급 빌라 지역으로 바뀌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대문을 통과해 마침내 푸른 나무와 넓은 수영장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준은 이렇게 멋진 집을 처음 봤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깜짝 놀란 채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메이드 2명을 만나 주인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준이에요. 우리 옆에 있을 아이입니다. 다들 멋진 방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지만 모두가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누구도 감히 논쟁을 벌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2층에 있는 준의 방은 그가 자던 방보다 몇 배는 더 넓다. 침대에는 부드러운 매트리스, 새 담요, 베개, 옷장, 학습용 책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서 계속 이불을 만지고 옷장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압도당했습니다. 그러자 메이드가 새 옷을 가져오며 민호가 준비했다고 말했다. 준은 새로 산 티셔츠와 청바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감동적이었다. 나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별장에서의 첫날 밤,
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자신이 숨어있던 시장 모퉁이를 떠올렸다. 나는 추운 밤의 비를 두려워하여 떨던 나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은근히 감사하는 동시에 두려움과 행복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며칠 뒤 민호는 준을 직접 명문 사립학교에 데려갔다. 그들은 교장을 만나 그 소년을 다시 학교에 보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준이가 학교를 너무 오랫동안 결석한 데다 원본 기록도 없어 모두가 걱정했다. 하지만 민호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과외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능력 테스트와 수업 배정을 주선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니 준은 민호 삼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그는 매일 다른 학생처럼 학교에 갑니다. 처음에는 기본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민호는 저녁 시간에 수학, 문학, 영어 수업을 추가로 도와줄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민호도 나도 학교 다닐 때 뒤처졌는데 극복하면 너도 할 수 있다. 고 격려했다. 그리고 소녀는 종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새 교과서를 손에 쥐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쓸 때마다 주는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점차적으로 주는 민호 가족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업무로 바쁘고 때로는 출장을 가지만 집에 있을 때마다 공부를 확인하고 자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저녁마다 주는 부엌에 가서 하녀가 무엇을 요리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민호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는 고급스러운 식사에 익숙하지 않지만 항상 작은 일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진짜 삼촌과 조카처럼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주는 차가운 겉모습 뒤에 감춰진 민호의 다정함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그는 종종 사랑이 넘치는 집을 비밀리에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준도 민호가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 어느 순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라고 속삭였다. 준은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억만장자의 소란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의에 참석하고 수많은 문서를 처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휘합니다. 준은 또한 학교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친구도 사귀기 시작했으며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소녀는 지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사용법과 문서 검색 방법도 배웠습니다. 삶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민호에게 전화했다. 형님, 은행이 갑자기 빚을 줄였고 2TM 부동산 프로젝트가 규제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락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고 온몸에 충격이 퍼졌다. 그는 그 프로젝트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비장의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직을 당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은행빚도 쌓이게 된다. 침착하게 그는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다음날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자본을 빼냈고 남준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는데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마치 불 위에 앉아 밤낮으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 같습니다.
조수는 언론이 뉴스를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사촌은 그가 파산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호는 부진은 아니고 다른 작품도 많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현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그의 현금 흐름은 막혔고 채권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을 새우며 커피를 마시고 두통이 심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했다. 얼마 전 그는 다시 가혹한 나선에 빠져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주는 민호 삼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초췌해지고 살이 확 빠진 것을 보았다. 때때로 그는 식사를 거르거나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집에 오기도 합니다. 그가 걱정스럽게 하녀에게 물었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민호 회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민호를 보며 한때는 자신을 위해 울어주었지만 이제는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많은 밤에 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 발코니에 서서 민호의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커진다. 어느 날, 민호는 회사에서 기절해 수액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사고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그에게 신체적 허약을 경고했습니다. 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울었다. 학교를 마치고 병실로 달려간 그는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보았다. 그는 손을 잡고 삼촌, 넘어지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게 외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피곤한 목소리로 너는 아직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고 말했다. 주는 그렇다. 건강해야 한다. 나를 챙겨야 한다. 고 몸을 떨었다. 갑자기 두 삼촌과 조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온화한 미소로 우울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민호는 자신이 포기할 수 없고 준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어서서 옛 파트너에게 연락하고 대처 방법을 찾고 보고서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뒤 상황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정부는 회사가 서류 작업을 추가하고 일부 규정을 준수하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또한 부채 재조정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재정 재편을 준비했다. 비록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지만 적어도 그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그날 그는 준에게 그 소식을 전할 생각으로 일찍 집에 갔다. 그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는 소년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 준아, 좋은 소식이 있어. 그는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저장됐는지, 회사에서는 탈출구를 찾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준은 환하게 웃으며 민호를 안아줬다. 대단해요, 삼촌.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즐거운 표정을 보며 민호는 문득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이 소녀는 언제부터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까? 고마워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내 옆에 없었다면 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준과 민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끔찍한 과거의 비밀이 다시 드러나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비 오는 오후, 준은 우연히 자신의 메르세데스 자동차의 낡은 보관함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지갑은 찢어지고 젖어 자동차 수리점으로 가져갔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몇 장과 민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젊은 남자의 흐릿한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민호에게 다시 가져왔다. 보자마자 20살 때 과거 연인이었던 지수라는 여자 옆에서 찍은 사진에 깜짝 놀랐다. 당시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지수는 대학 친구였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갑자기 지수는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민호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지수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다. 뜻밖에도 그는 돈을 속여 비참하게 실패했고 B&B에서 2년을 보내야 했다. 감히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지수는 사라졌고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후로 민호는 지수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가 사라졌다거나 지수가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무책임한 자신을 자책한다. 예전 사진을 본 민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현우는 왜 그래? 라며 놀라워했다. 민호는 괜찮다고 마음속 폭풍을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매일 밤 지수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꿈을 꾸고 놀라서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난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아직 주변에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14에서 1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바로 준이 떠올랐다. 그 소녀는 거의 같은 나이였고 그의 고아 상황은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점점 더 과묵해지고 말이 적어져서 주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학교에 가라고 인사하자 그는 예전처럼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밤에 그는 문을 닫고 행복하게 컴퓨터에 로그인합니다. 준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살짝 겁이 났다. 어느 날 민호는 엄하게 준을 사무실로 불렀다. 준아,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할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너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넌 왜 고하냐? 고 담담하게 물었다. 준은 입술을 오므린 채 슬픈 눈을 떴다. 기억이 안 난다. 술 취한 남자 집에서 자랐다. 마당에서 나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6살 때 죽었다. 서류도 없고 지호 씨한테만 기저귀에서 준이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 이름이 준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말을 하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민호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너는... 그러나 그는 감히 말을 더 하지 못하고 말을 멈췄다. 너무 커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내 직감으로는 준이가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민호는 그냥 궁금한 거다. 원하시면 DNA 검사도 할 수 있다.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 고 진정했다. 준은 뭐 때문에? 벌써 나를 안고 있는 거냐? 며 다소 당황했다. 민호는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유가 있을 뿐이야.
날 믿어, 라고 말했다. 준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민호를 믿는다. 이어 민호는 몰래 두 사람의 모발 샘플을 채취해 선별진료소로 가져간 뒤 며칠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불과 같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손에 쥐는 날이 왔다. 이 증명서는 최대 99.99%의 정확도로 친자관계를 보여줍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종이를 탁자 위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감동에 떨었습니다. 맙소사, 준은 내 아들이에요. 그는 중얼거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눈물이었고 생애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운명은 끔찍한 비 오는 밤에 그를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데려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여러 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의 폭풍을 억누르며 준을 공부방으로 불렀다. 소녀는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즉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아, 난 내 삼촌이 아니야. 내 아버지야. 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방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듯 민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호의 DNA 결과. 쉰 목소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 친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과거 내 애인이었던 지수입니다. 준은 종이를 집어들고 악수하며 글을 읽었다.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알고 보니 그는 이유 없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아버지가 있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목숨을 구한 사람이자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운명은 교묘하게 배열된 것인가, 아니면 놀리는 것인가? 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린아이처럼 사과했다. 아빠.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어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은 울 수밖에 없었고 눈물이 민호의 어깨를 적셨다. 이어 그는 아빠, 원망하지 않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고통과 행복이 뒤섞인 가운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준에게는 진정한 지지자가 생기고 민호는 오랫동안 잃었던 피와 피를 찾는다. 그 순간 모든 죄와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있는 민호와 준을 보았다. 민호는 사랑스럽게 음식을 챙겨주며 아버지와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현우는 놀랐지만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도 흘렸다. 온 가족은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기쁨에 푹 빠졌습니다. 하녀가 속삭였다. 세상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정말 대통령 아들이군요. 그러면 이 친절한 소년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변신한 사람 같아요. 그는 차가운 껍질을 벗었고 아들을 볼 때마다 입가에 항상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기쁨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는 괴로운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엄마를 찾아볼게.
진실을 알아야 해 라고 말했다. 주는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알고 싶어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민호는 인맥을 구하고 형사를 고용하고 지수를 찾는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하노이와 중부 지역을 떠났다는 단서를 발견한 후 사라졌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가끔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꿋꿋했다. 매일 밤 주는 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눈은 슬펐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지인들에게 내 아들 준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사회가 때로 시끄러워지더라도 그것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친아들에 의해 목숨을 구한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과 기적을 더욱 믿게 만든다. 민호는 준이 회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회사에 데려왔고 그가 성장해 자신의 경력을 이어받기를 바랐다. 그 소녀는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계속했지만 가끔 사무실에 와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민호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분위기는 매우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난 덕분에 민호는 돈과 인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전에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 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리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선기금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준이의 바람이에요. 저도 길거리 생활을 해서 그 고통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네, 해보자고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주는 선물을 배달하러 갈 때마다 옛날을 떠올리며 구두를 닦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향수를 느낀다.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삶에 조용히 감사했다. 거의 1년이 흘렀지만 준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가끔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 현우는 갑자기 지수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민호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고 지수가 중부 해안 시골 지역에서 중병에 걸렸다는 메시지를 즉시 보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감동을 받고 곧바로 준과 함께 출발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대전 시내로 갔다가 차를 빌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모래 언덕과 해풍 장벽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허름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너덜너덜한 그물이 걸려있는 낡은 배 몇 척이 있습니다. 텐트 안에는 한 여성이 낡은 담요를 덮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30대이고 마르고 초췌합니다. 민호는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지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세월의 흐름으로 그녀는 많이 변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이 막혔다. 지수.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호. 여기를 어떻게 아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거친 기침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주는 자신의 생모로 밝혀진 낯선 여자를 보며 몸을 떨며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아직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돌아보며 10대 소년의 얼굴과 반짝이는 눈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 소년은, 민호는 침을 삼키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우리 아들 지수. 살아있는데 내가 찾았다. 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입에 갖다 대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이. 내 아이. 출산이 힘들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치료비도 없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더니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맙소사, 나는 수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말을 하던 지수는 목소리가 막혀 흐느껴 울었다. 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라고 불렀다. 그는 단 2마디만 말할 수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을 잃어버린 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집 한가운데에는 울부짖는 소리와 갈라진 틈 사이로 휘파람을 부는 바닷바람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잠시 숨이 막힌 지수는 예전에는 임신했을 때 가족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다.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렸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자선병원에 갔다. 출산이 힘들어서 의사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절했는데 깨어보니 아기가 죽었다고 해서 장례하러 데려갔다. 울고 울고 계속 고개를 저었다. 고 말했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떠날 때 나는 영혼을 잃은 것 같았고, 북쪽에서 중앙으로 방황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누군가를 임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결국 나는 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딸꾹질을 했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준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와서 잠시 키웠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표류해서 길거리 꼬마가 됐을지도 모른다. 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이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부모가 모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운이 좋습니다. 지수는 내 아이가 불쌍하다, 미안하다, 고 괴로워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운명이었어. 나도 틀렸어. 엄마와 아이를 지키려고 빨리 돌아오지 않았어.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 자책하지 마. 지수의 중병에 직면한 민호는 즉시 지수를 부산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결핵과 영양실조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는 매일 과일과 우유를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간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가끔은 엄마 옆에 앉아 엄마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민호는 수년 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후회하며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지수는 점차 호전되어 장미빈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병실에 앉아 있었는데 민호와 준이 들어왔다. 그녀는 밝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사랑하며 살 줄은 몰랐어요. 준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더 이상 내가 나를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제 아이를 대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호는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압박감, 해결해 봅시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달 뒤 지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민호는 지수가 당황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빌라 부지 내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과거를 겪은 후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주는 낮에는 즐겁게 학교에 가고 밤에는 집에 돌아온다. 자유시간에 부모님 두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민호와 지수는 시간의 공백을 없애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억을 되새기며 정원을 함께 걸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수십 년의 이별 끝에 두 사람은 이런 아이러니한 과정을 거쳐 다시 만났다. 아버지를 구한 뒤 우연히 아버지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돈을 위해 경쟁하기 위해 애쓰다가 가족의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망각합니다. 이날 민호, 지수, 준 세 사람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온가족 식탁에 함께 앉았다. 야채 수프, 생선 조림, 흰 쌀밥은 단순하지만 매우 따뜻합니다. 지수는 오랫동안 가족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주는 엄마를 위해 서둘러 생선을 집어들며 엄마, 많이 드세요. 날씬한 건 싫다고 웃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민호는 그 따뜻한 광경에 마음이 녹는 듯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지금은 직업, 돈, 모든 것이 이 행복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는 그렇다.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행복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곳곳에서 불륜을 저지른 억만장자가 친아들로 밝혀진 구두 닦기 소년 덕분에 죽음을 면한 이야기가 감동적인 일화가 됐다. 많은 면접관들이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민호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운명의 배열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라면 모두가 가족을 이해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평범한 아들이 부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호는 그를 무시하고 지수와 준이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을 양육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때때로 그는 여전히 온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베트남 전역의 아름다운 장소를 탐험하며 놓친 날들을 보충합니다. 준과 그의 어머니는 여느 가족들처럼 준과 함께 관광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단순하고 가깝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바로 지수와 준이 원하는 것입니다. 준이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어요. 민호는 또한 그가 앞으로 더욱 안정되기를 바라며 일부 과외 비즈니스 과정에 참석하도록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가 나에게 친절함을 가르쳐주고 내가 한때 길거리 아이였음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주고 나는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상황을 돕기 위해 미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소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민호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매우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도전,
비극 또는 격동은 모두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가 공부하러 갔을 때 민호와 지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밤바람이 문틀 사이로 불어와 우유꽃 향기를 실어왔다. 지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다. 더 바랄 게 없다. 고 다정하게 말했다. 민호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준이다.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고 손을 잡았다. 지수는 행복으로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별똥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두 손을 꼭 잡고 소원을 빌었다. 민호도 우리 작은 가족이 영원히 무사하길을 남몰래 바랐다. 준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마음은 묘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전날 받은 산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순수하고 빛나는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 다음 그는 램프에 앉아 연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그에게 마법 같은 기회를 준 삶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구두 닦기 소녀는 이제 가족과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일 그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거나 자신의 길을 찾을지 누가 알겠는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는 속삭이며 큰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이제 잃어버린 친아들의 사랑으로 살아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는 햇볕이 잘 드는 정원의 평화로운 아침 이미지로 끝납니다. 민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했습니다. 지수가 꽃에 물을 줬어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수족관 가장자리로 달려가는 준, 가끔 장난스럽게 물을 뿌려 엄마를 웃게 만들기도 한다. 민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준아 이리 와봐 아빠가 그러더라 라고 외쳤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무슨 일이에요, 아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하고 노숙자 아동보호센터에 가자. 아빠가 선물을 주고 싶고 다정하게 웃었다. 준은 멋지네. 내 헌 옷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며 손뼉을 쳤다. 지수 역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그들을 배경으로 땅에 연꽃을 엮고 있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몇 달간의 엄청난 상실을 겪은 후 막 재회한 가족의 기쁨이 뒤섞인 듯 바람이 나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여정, 사랑, 인류의, 관용의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청중을 위한 귀중한 교훈, 심오한 철학.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전환을 일으키며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연민과 공감, 우정은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뿌리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길거리 소년이 이상한 억만장자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잃어버린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친절한 행동이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것들로 되돌려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상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다. 진심으로 주면 진심으로 받게 되며 가난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면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우정에 감사하고 돈과 명성이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국 우리와 함께 남는 것은 때로는 가혹한 도전을 통해서만 그 귀중한 가치를 깨닫는 따뜻한 포옹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